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두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월이 금리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전례 없는 기소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만도 하죠. 달러가 0.2% 약세에 돌아섰고 S&P 500 선물이 0.5% 하락을 했고요. 금은 반대적으로 위험 회피 심리로 2% 지금 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이 11일 성명을 통해서 연준이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이죠. 연준 의장이 법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러운 일인데, 소환장은 2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3천억 규모의 연준 본부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지난해 6월 상원에서 거짓말을 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찌 보면 지금 국고의 수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 의장이 이거 도덕성 저울대 위에 딱 올려져 있는 거니까, 이거 다름 아닌 파월이 지금까지 즉각적 금리 인하 굉장히 많이 보류를 했었습니다. 억지로 내린드는 듯한 그런 어떤 인상을 많이 줬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로부터 많은 여러 가지 태클을 받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꿋꿋하게 자기의 어떤 소신을 밝히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동결 수순으로 가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워낙에 받아쳐오는 바람이 거세니까 삭풍을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냥 억지로 내렸는데 1월 달에는 아마도 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가능성이 페드워치 probabilities for 28일 2026년 페드 미팅에서의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95% 달한다라는 지금 예측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1월 달은 기준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라는 기조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좌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파월의 도덕성에 좀 흠집을 내는, 어찌 보면 법무부로부터 이 중앙은행의 수장이 소환장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명예가 실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1월 28일 페드의 이 기준금리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겠고, 지금까지 기조금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동결 수위에 머물렀었는데 이런 동결 수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달러는 이 원화 가치가 굉장히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1467원. 이런 그 파월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 달러 자체가 0.2% 약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원화 가치는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67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일본의 엔화 역시도 지금 약세로 돌아섰고 위안화 역시도 지금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1440원대를 지난주 유지하다가도 6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올라서 버리니까, 그러니까 폭락에 가까운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염없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정도를 지금 팔아 제끼고 있는데, 그만큼 환율 문턱이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자기들 수익률 자체가 이제 딸리게 되니까 금융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지금 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외인 매도냐, 기관 매수 공방이냐, 지난주 1월 9일 금요일 날에도 이런 수위가 굉장히 올랐다 내렸다 했었는데, 지금 오늘 월요일에도 지금 1조 넘게 외국인이 매도 행렬이 지금 끼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1467원, 1470원, 80원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또 불안한 심리를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4,600선 뚫었다고 했지만 이게 다시 털커덕 또 내려앉을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다라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1조 5,947억 원 순매도 했었습니다. 9일에. 여러 가지 좀 이 환율 부분이 굉장히 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줄이를 할 수 있는 주담대 금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굉장한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변화의 변동성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한국 국채 역시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무슨 말을 하느냐? 결국 한국 국채를 외국인들이 던지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팔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환율 자체가 경쟁력 있게 이제 유지가 되지 못하면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 국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국채를 던져버리니까 국채 가격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간다. 국채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국가가 이 금리를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면 할수록 국가가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지죠. 왜? 높은 금리 계속해서 물어줘야 되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두 개입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1440원대로 내려섰었는데,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했었죠. 근데 1460원으로 다시 이게 리셋이 돼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시티은행에서는 하느니 올해 4월 금통위에서 금리나 옵션 포기할 것이다. 이런 아주 과격한 발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기조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로 유지해왔는데 2026년에는 도저히 요거 집값 문제와 환율 변동성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 완전히 콘크리트 바닥에 딱 그냥 내려앉듯이 그냥 아주 단단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모든 금리나 옵션은 이제 셧다운 하겠다 라는 어떤 아주 충격적인 또 스탠스가 예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새해 첫 금통이 1월 15일 날 하죠. 미국은 28일인데 일단은 현재 2.5% 당연히 유지할 거고요. 이건 100% 확률입니다. 그러면 금통위의 이 기조가 이제 환율 기조, 금리 기조가 더욱더 강화돼서 1월 15일 이후로 또 이 집을 사기가 더 힘든 수순으로 갈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 포모 현상이 와가지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라도 억지로라도 무리해서 집을 사기를 원한다라는 사람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기를 원하는데 1월 15일 날 확실히 또 기준금리 동결돼 버리면 이 시중은행의 금리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6%대에서 이제 7%에서 이제 8%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집 사기는 정말 어려워진다.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은 조금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금리 자체도 안 좋고 환율 자체도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고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사건들이 좀 많이 터질 것 같은데 무작정 집을 산다고 해서 그 집이 자산 가치로서 또는 주거 가치로서 안정성을 줄 수 있느냐. 아무리 내 집이라는 명패를 딱 대문 앞에 달아놓고 있더라도 결국 계속해서 은행에서 날리는 원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커버링을 치지 못하면 그거 완전히 그냥 폭삭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불안한 정말 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사는 것만도 못한 바늘방석 위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금리 수위가 굉장히 출렁출렁거리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담대를 이제 1금융권에서 안 받고 2금융권에서 받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로 몰리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건전성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여기서 또 주담대를 받아버리면 이거 굉장히 참 시중은행은 셧다운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계 부채 총량 관리를 힘쓰고 있는데 2금융권에서 이게 본물 터져버리면 굉장한 어떤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금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가 4.17%였지만 지역농협의 평균금리가 4.0% 수준. 그러니까 0.5% 이상 낮은 수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2금융권에서 금리를 낮게 해준다 하던 한들 이쪽에서 주담대 받으면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1금융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주담대 금리가 유지가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하루가 다르게 금리가 부쩍부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환율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환율 기저하에 이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2금융권은 더 뛰어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자금 조달 비용 증가해가지고 1금융권의 주담대 금리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PF 부실 문제로 감독 엄청나게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가계 주담대까지 빠르게 늘어버린다면 이거 완전히 셧다운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하반기 코픽스 국고채 금리 추이를 보면 뭐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금융권에다가 여기 물줄기를 딱 대버리면 이거 역류해가지고 그냥 거의 익사할 가능성도 높아요. 수억빚 영끌적 비명 덕후 이거 1금융권에서 대부분 그래도 끌어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주담대 금리가 어느덧 6%대 훌쩍 넘어섰어요. 2% 받았는데 5대 은행 금리 반년새 0.5%나 올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5년 전 5억 원 고정금리 차주는 원리금이 44만 원에서 무려 114만 원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비명소리 나죠.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보시면 2025년 7월에 5.75였는데 1월 달 들어서면서 6.24가 됐습니다. 야, 이거 그냥 이거 우대 금리 다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 금리 지표로 나오는 것은 그래도 내가 대출 참고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지표보다는 좀 낮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4라는 거는 지금은 거의 7% 가까이 육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11월 국제 수지를 내놨는데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뭐 순자산 증가하고 증권 투자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챙기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수출은 늘어나지만 이게 수출 늘어난 게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환율이 나빠지게 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함께 상승해서 수출의 어떤 증가폭이 굉장히 많이 상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율 자체가 이렇게 계속 올라치게 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뭐 국제수지 향상이 되고 순달러 자산 증가하고 수출이 뭐 엄청난 폭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환율이 나빠지면요.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부분 악영향 끼치죠. 집값 부분 악영향 끼치죠. 물가 악영향 끼치죠. 수출 악영향 끼치죠. 개인의 어떤 이 생산적 가치, 소비적 가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력이 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못 잡아버리면 그냥 이제 코스피, 코스닥 뭐 4,600, 4,700p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올라서기 굉장히 힘듭니다. 외국인들 굉장히 빨라요. 빛의 속도로 뭐 금융시장에서 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쑥 빠져버리는 어떤 또 이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 보십시오. 환율 부분이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고 식량 가격은 뭐 4개월째 세계 식량 가격은 내려가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2%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적인 상승 흐름. 결국 이건 집값에 치명적 영향을 주죠. 국민평형 분양가가 무려 7억 원 첫 돌파했습니다. 와, 아파트 국민평형 이제 84제곱이 7억이야, 7억. 전국입니다, 이게. 서울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9억입니다. 까무러치죠. 아니, 이렇게 좁아 터진 땅덩어리 위에서 콘크리트 아파트 세워가지고 그냥 고농축으로 집값만 이렇게 때려 넣으면 뭐합니까, 이거.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환율 자체가 지금 불투명하고 금리 자체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수출은 좋지만 수입물가 지수가 높아져 버리면 이거 갈수록 주거비는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이 생산적 가치금융 확대라는 어떤 기저하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면 이거 누가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7억. 역대 최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84 분양가가 19억. 한 달 새 7.18%.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구축은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축은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거를 억지로 그냥 들어 올려가지고 기대 심리 붙이고 호가세 붙여가지고 집값 띄우기 위해서 올리고 있는 게 구축 가격입니다. 그 구축 가격 100일에 이제 투명한 시장의 평가를 받게 되면 그냥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에 아직은 수입물가 지수 환율 불안정성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뭐 집값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당연히 거래는 올스톱 될 수밖에 없죠. 서울 아파트 거래 한 달 새 70%. 70%가 뭡니까? 강남은 거의 90%. 지금 뭐 거래량들 뭐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 거의 백지입니다. 백지. 거래가 한 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 12월 달 거래 35억 하락하지 않습니까? 더 펜트하우스 청담. 동양파라곤 12월 달 초 11억 3천 하락했어요. 자, 그렇다면 최고가를 찍고 신고가를 찍는 강남구 일주일 전 거래 있습니까? 빵건입니다.
자, 서초구 레미안 원밸리 12억 하락했죠. 레미안 원페를라 11억 하락했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7억 하락. 11월, 12월 거래예요. 자, 일주일 12월 30일부터 1월 5일까지 거래 빵건입니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장단지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타임라인은 조금 한 달 정도 쫙 잡아 빼서 보면 이렇게 하락 속도가 크게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송파구 올림픽 선수기자촌 8억 8천, 미래신도시 송파프루지오 7억 9천. 자, 거래 일주일간 없습니다. 이게 실상이란 얘기예요. 마포구 7억, 공동 레미안 4차 6억 2천. 이거 일주일 단위로 보면 오히려 최고가를 찍는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 쭉 빼서 보면 한 달 전에 불과 한두 달 전. 이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성동구, 현대. 그러니까 이 농축도가 굉장히 진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현대 7억 5천, 대림강변 7억 하락하고 있어요. 용산구 한가람 9억 6천, 용산구 한남아이파크 5억 2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단지 10억 2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5억 8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값이 어마무시 올라갔다라고 계속해서 평가받고 있는 곳들이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금매 가격들 보면 다 엄청난 하락 속도를 기록하고 있고, 최고 상승 아파트 볼까요? 일주일 전 대비 7천만 원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곳들이. 도봉구 22평짜리 800만 원 올랐네. 금천구 롯데캐슬 500만 원 올랐네. 예?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8억 빵원이네. 예, 최고가도 지금 확인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락 이 파이와 최고가 파이는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귀가 팔랑귀가 돼가지고 야 이제 집값 엄청나게 오르니까 너 요번에 못 사면 끝나. 인생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계속 꼬시죠. 꼬시킴을 당하면 안 된다고. 주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막 조금씩 오르고 막 뭔가 막 이걸 안 사면 오늘 죽을 것 같은데 막상 사고 나면 그게 뚝 떨어지잖아.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데가 또 주식시장입니다. 잘 공부를 해가지고 칼을 갈아서 딱딱딱 찍고 빼고 요런 어떤 이 인풋 아웃풋이 필요한 곳인데 무작정 그냥 사람들 말 맞고 여기 때려놓고 저기 때려놓고 하면 그냥 큰일 나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뭔가 좀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행복주택 나왔습니다. 서울시 DH자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굉장히 뭐 입지 좋은 곳이죠. 예, 여기 뭐 1, 2억 되면 진입이 가능한 곳이고, 그리고 뭐 고덕그라시움, 고덕자이도 마찬가지고요. 예,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에 쭉 나옵니다. 예, 얼마 전에는 장기전세 나왔는데 이제 행복주택 마포그랑자이 여기도 마포구에서 한 1, 2억 정도면 충분하고, 서초구 DH자이 반포 DH 반포 라클라스 여기도 뭐 2억 정도 되네요. 이런 입지 초입지에 있는 것들은 행복주택이면 어떻습니까? 예. 여기서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면서 분양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혹은 또 구축 떨어지면 그거 딱 주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라면 이런 초입지들은 좀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공급 규모는 거의 2,000세대입니다. 공급 일정은 1월 16일인데 내일 1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뭐 한번 개방을 한다나 만다나 뭐 그런 또 얘기도 있고요. 일단은 여기 행복주택 부분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 전세하고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사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다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득 총자산 자동차 요건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또 금주에 분양 캘린더 보시면 내일 모레 내일부터는 더샵 분당이 아니지 분당 센트로, 그리고 14일은 과천 주암 C1 블록 서초구 가깝죠. 남양주 진접 2블록 B1 요거 굉장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요런 데 또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모저모 좀 잘 살펴보신다면 확실히 좋은 이 틈새 또 우회로를 만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1월 15일 날 금통이 이제 기준금리 동결되고 이제 2026년 앞으로 기준금리는 인하할 생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확고한 어떤 발언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이 불안정하죠. 집값도 좀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자체 평가 때문에. 그래서 1월 15일 이후 집 사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금리 때문에요.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1월 13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공공분양 단지들 더샵 분당 센트로, 과천주점 C1, 남양주 진접 B1 블록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들입니다.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이모저모 도전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